나토의 전반적인 확장에 관해서는 나토 확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은 이미 아시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권 국가입니다. 안보 보장을 위해 스스로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흐릴 만한 특별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러시아의 차르가 되고 헌법을 바꾸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권력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기에 평화를 원치 않고 우크라이나 일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나토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12월 17일 이틀 전에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약속을 지키라고 고집하는 것뿐입니다. 공개적으로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확장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가 소련에게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나토 지도자들과 이 협상에 참여했던 소련 지도자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나토에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나토가 각국의 가입을 요청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지막 소련 지도자의 메시지로 푸틴의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오늘날 왜 나토의 동진 불확장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명시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서방이 나토의 동진과 관련해서 당신을 속였다는 것이 신화라는 뜻인가요? 그 신화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건 신화예요. 펄론, 친애하는 언론이 이 게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모스크바가 약속을 했다는 잘못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4 조약 체결 전과 체결 당시 서방 방위 동맹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독일이 방위 동맹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국가 주권을 가진 독일이 나토에 통일된 상태로 가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동맹에 속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요. 우리는 또한 소련 국방장관인 마샬 야소프에게 1990년 나토의 동방 확장이 크렘린에서 논의된 주제였는지 물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서방의 보장에 대해 나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미국과 합의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대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번 다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고위 소련 관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협상은 없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푸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똑같이 하고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똑같이 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모든 러시아 지지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주장은 어떤 사실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이것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유일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수십 년간 러시아를 관찰해온 브라니슬라브 슬란체스 교수님께 푸틴의 거짓말을 반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화를 즐기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고 믿어요. 러시아의 거짓말은 쉽게 반박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정치학 교수 블라니슬라브 스트란체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기대합니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이렇게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글이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나토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러시아가 그동안 계속 써온 변명이죠. 러시아가 계속 주장한 논리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당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토가 확장한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은 러시아가 하는 많은 말들처럼 항상 어떤 사실들,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들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사실은 러시아가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오는 걸 실효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국경과 가까운 나라들이요. 그건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예전부터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안보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토 확장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데 냉전이 끝나갈 무렵 서방이 소련에게 절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꺼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독의 특정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입니다. 그 약속에는 동유럽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제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논리는 이들, 즉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운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게든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주장은 이런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나치가 폴란드를 통해 들어왔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도 폴란드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경에 가까워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생각은 우리가 일종의 서방이 신규 회원국 영입으로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곧 회원국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 나치와 그 이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했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나폴롱도 폴란드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선 위협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진 문제는 값싼 에너지와 원자재 접근권 외에는 이웃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상업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부유하지도 않고 혁신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경제 규모는 이탈리아 수준이라 경제적으로 큰 매력이 없습니다. 즉, 러시아 이웃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히 경제적 이익만으로도 그들은 서쪽으로 기울게 되고 서방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소련,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의 러시아 제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인들에게 문제는 이런 곳들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근접 해외라 부르는 지역 정치에 개입하려 합니다. 이는 이익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값싼 에너지, 즉 러시아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에 의존하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연결을 촉진하는 이익을 창려하고 정치 개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입이 효과가 없을 때는 결국 위협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에 비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압이 닥쳤을 때 자신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위협에 굴복하게 될까봐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외부 동맹, 즉 나토를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나토 확장은 서방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이웃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닌가요?
사실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원했을 때도 초반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이게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90년대에는 이것을 해야 하는지 논쟁이 많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보복주의 가능성을 막는 방법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냉전 결정의 번복을 막는 방법은 유럽 침범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나토에 가입시킴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평소 하던 행동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소련 출신의 회원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한 유일한 세 나라는 발트 3국으로 이들은 소련 시절 공화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서방은 이 나라들을 소련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기간 이 나라들은 워싱턴에 대사관을 두고 사실상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1940년 말에 스탈린이 했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은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소련 영향권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독립 국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 공화국이었던 나라들과는 매우 달랐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나토가 러시아를 도발하고 있다는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서방은 러시아를 달래려는 구체적 정책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하던 대로 하고 서쪽으로만 안 오면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만족하진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체첸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조지아를 침공하거나 몰도베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비난을 했지만 1년 안에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곤 했습니다. 러시아를 이해하려고 하고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었든 상관없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항상 그래왔습니다. 유럽 국가들, 특히 슈레더와 메르켈 시절의 독일도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면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간갑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럽 민주주의 국가와 경제 체제로 기울 것입니다. 네, 그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안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안보 때문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니까요. 저는 방금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 특히 러시아 자료, 무엇보다도 러시아인들로부터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에 그들이 군대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군대를 재편성한 방식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속 배치 부대로 조직했습니다. 근접 해외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대는 대규모나 나토식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군은 나토와의 전투를 위해 조직됐지만 러시아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냉전이 끝난 후 나토가 실제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잠재적인 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를 침공하거나 러시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협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나토가 러시아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의존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에 의존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흥미로운 출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찰 가능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재편성한 걸 보면 나토를 두려워한다면서도 나토 침공에 저항하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건 모순입니다. 그들은 세르게이우코프 시절엔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군대는 소련이 가졌던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사실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러시아 총회, 그리고 퇴역 군인 장교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조직이고 그 의장은 이바쇼프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러시아 제국주의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맞죠? 그는 감상적이거나 마음이 약한 자유주의자가 아니기에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침공 전날 그 단체는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서한을 올렸습니다. 침공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침공 시작 몇 주 전이었고 이 서한은 모두에게 보내지며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명분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시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군 출신 퇴역 장교들입니다. 지금 말이죠. 저는 그때 저장하고 영어로 번역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편지를 찾으려면 웨이백 머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일을 했을 때 러시아에 있었나요? 그들은 아직도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찾을 수 있고 그는 제국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곳에서는 그가 나토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나토는 우리가 감지한 어떤 적대적인 행동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데이터입니다. 2014년, 즉 크림반도 합병 전 마지막 평화의 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토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5%로 2%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이 저는 기본적으로 모스크바와의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분석해봤습니다. 러시아인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러시아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지출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회귀선도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거리와 군사 지출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이거 당신 웹사이트에 있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편집자용이니까 꼭 보여주세요. 네, 제가 참고하고 있는 두 차트 모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유럽인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무장을 해제했고 그래서 러시아와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 후에도 노르드 스트림을 계속 건설했습니다.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 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노르드 스트림 2도 선택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들은 계속 건설과 관계 재설정을 하며 아무도 무장하지 않습니다. 나토는 방어 동맹인데 누가 러시아를 침공하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그게 항상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러시아에서 원하는 건 원자재와 저렴한 에너지였고 러시아는 이미 우리에게 이를 팔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거기에 가서 뭔가를 정복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지만 지금 지출을 보면 평균이 2를 넘습니다. 제 생각엔 25쯤 되고 지금은 확실히 증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가까울수록 지금 군사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이 간단한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에 1000km 가까워질 때마다 군사비 지출이 GDP의 0.5%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건 엄청난 겁니다. 상당히 크고 중요한 일이며 그들의 위협에 대한 명확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나토가 러시아를 도발했다는 건 인과관계를 잘못 본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사실 러시아가 괜찮은 정상적인 파트너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에 만족했나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그들은 배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더 침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에게 나토를 동쪽으로 한 채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소련이 우린 거기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러시아 군인 편지로 다시 데려가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나열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토를 위협으로 여기지만 사실 나토는 적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무기로 그들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위기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부 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 경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을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억지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강제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잃게 되고 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편지입니다. 제 말은 그는 본질적으로 이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번역본은 제 블로그에 일부 올려뒀어요. 관심 있으시면 웨이백 머신 링크 드릴게요.
이 편지 게시하는 것도 정말 예리해요. 그는 이 부분을 훌륭히 분석했고 이 내용은 그의 이름으로 은퇴한 군 장교 협회회를 대표에 게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 나토의 확장, 즉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현실을 이 배경과 맞춰 본다면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토 기지로 러시아를 포위했고 나토 군대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2014년에 우리가 기지가 있긴 했죠. 우리는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많은 기지가 있습니다. 나토뿐 아니라 미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의 300명 조금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사관 직원들이나 이와 비슷한 인원들입니다. 대부분의 병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도 일부 병력이 있습니다.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병력이 있습니다. 일본, 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치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시바쇼프 본인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토는 아무런 조치도, 병력 배치도, 전력 구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런 주장들 중 일부, 예를 들어 러시아가 걱정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국제관계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존 미어샤이머와 유사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 이론에 따른 건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 타인의 행동을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당신이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가 이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적인 질문입니다. 이론상으로 당신이 걱정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안보를 걱정하냐는 질문에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매우 신중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했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베이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냉전이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여러 곳에서 금이 가자 고르바초프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 되면서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통일을 빠르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정말로 이를 원하지 않았고 미국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 우리가 만나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합니다. 독일 통일은 막을 수 없으며 이제 큰 의문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동독이 서독과 통일되면 서독은 나토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국가가 확대될 것이고 특히 동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동부가 바르샤바 조약 기구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독일이 나토를 탈퇴해 중립국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이 나토를 탈퇴하면 누가 안보를 책임질까요? 글쎄요, 그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군비를 늘리거나 핵무기 개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걱정되는 점은 독일이 나토를 떠나 안보를 자력으로 책임지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강한 독일이 있어 프랑스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나토의 세 가지 목표는 소련 저지, 미국 개입, 독일 억제였습니다. 그게 나토의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창설 때부터 항상 그랬죠. 이것은 독일의 잠재력을 감안해 완전 재무장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에 미국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통일된 독일을 나토에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죠. 우리가 계속 안보를 제공하면 그들은 재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토 병력이 동독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며 핵시설도 그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독일군만 그곳에 있을 것이고 외국군이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서쪽이나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토 관할권을 그렇게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소련 측은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게 실제로 좋은 계획인 것 같군. 우리가 그걸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약속을 담은 조약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약속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었네요. 조약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합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함께요. 이건 매우 구체적이며 저희가 약속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군대도 핵무기도 없다라고 부르며 이는 동독에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약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링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추론을 해서 소련이 이걸 동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이해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장은 여러분이 소련 외교기구 전체가 멍청이들로 구성됐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유럽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지 않겠다는 그렇게 중요한 합의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됐다는 겁니다. 악수 한 번, 윙크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냅킨에 적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모두가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문서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고 말입니다. 주목할 점이 있으며 관련해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련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와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부가 오가고 각기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안정적 합의를 원하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비공식적인 합의만 있다면 다음 대통령이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문서화, 둘째는 소련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데 열심이었고 세계 최대 외교단과 대표부를 어디에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데 능숙했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데 아주 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들이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며 당신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고르바초프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만약 우리가 논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후의 모든 확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일은 같은 방식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확대에는 핵무기도 병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명시적으로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주둔시키거나 동유럽 새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 우리는 병력을 크게 증강하고 일부 전진 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침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따라서 나토의 팽창이 도발이었다거나 러시아가 나토를 두려워한다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칠판에 써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증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을 해석할 때 의미를 덧붙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인들과 서방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러시아인들의 행동, 즉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래 고르바초프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그래 이거였지. 나토에 관한 이 모든 거짓말은 푸틴이 시작한 거잖아. 맞지? 옐친 일기에도 그랬나? 네가 더 잘 알듯. 나토에 대한 논의, 러시아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됐어. 우리는 처음부터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매우 걱정했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논의하던 때를 기억해봐. 우리 대통령 부시가 키예프에 가서 우크라이나라다, 즉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제발 독립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 그게 바로 유명한 치킨 키예프 연설이야. 독립? 나쁜 생각이냐고?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련이 혼란 속에서 붕괴될까봐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핵무장 군대였으니 우리는 핵무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걸 유지하도록 돕겠다는 거였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냉전 동안 50년 동안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열정적으로 필사적으로 그걸 유지하도록 도우려고 했지. 하지만 물론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 우크라이나인들이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벨라루스인들도 그랬고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였지. 사실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해체했고 우리는 막으려 했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정책을 선택했어.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까? 이건 사람들이 묘사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달라. 마치 우리가 즉시 달려들어서 모든 걸 이용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래,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핵무기와 이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이 지역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는 소련이 잠재적 민족 갈등과 여러 문제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했어. 그래서 그게 현실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토 확장에 관한 또 다른 점은 그게 매번 그들이 침공할 때마다 따라온다는 거야. 많은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나토에 가입하거든. 2008년, 2014년, 2022년 다 똑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스웨덴에 있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하지만 2022년처럼 그들은 우리도 가입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더라고. 맞아. 바로 그 논리야. 그들은 두려워해. 러시아가 힘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웃 국가들은 걱정하며 본질적으로 보호를 찾으려 해. 그래서 스웨덴은 수세기 동안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야. 중립 정책은 그들에게는 효과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아니었어.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중립이었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마야, 그제서야 중립을 포기했고 조지아도 침공을 당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중앙아시아 등에서도 흥미로운 역학이 전개 중이야.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해. 푸틴이 베이징의 선을 넘지 않길 바라고. 지금까진 그렇게 보인다. 지금 시사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복잡한 문제죠, 맞죠? 저도 소련 역사 공부 중이에요. 자료도 읽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반도는 항상 우크라이나가 형성된 이후에도 러시아인들이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크림반도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분명히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정복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인들, 그리고 여제에 의해 사실 그 도시는 외국인들이 세웠어요.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 특별히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오데사도 마찬가지였죠. 그곳도 많은 외국인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19세기 중반쯤에 많은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크림 전쟁 이후에 그랬죠. 그 후에는 포그롬 때문에 유대인들도 떠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소련이 형성됐을 때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였어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곳은 매우 낙후됐고 러시아인들은 개발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했죠. 그리고 후르쇼프는 그곳을 방문한 뒤 그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인들이란 걸 알았죠. 그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크림반도 개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맡기기로 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전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인들이 개발을 시작했고 그것은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책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꽤 성공적이었죠. 소련 해체 후 이곳은 우크라이나 일부가 아니었지만 결국 독립한 우크라이나에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직접 그것을 보장했고 국경을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곧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시아 협정에 관해서도 1992년 봄의 소련, 즉 당신들이 체결했지만 러시아 의회인 둠에서는 이미 아주 초기에 그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1992년 봄 그들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불법 양도됐다고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사실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들은 즉시 정말 곧바로 크림반도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의 흥미로운 기사 몇 개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 기사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이름은 바부린이었습니다. 러시아 두마 한 파벌 지도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다시 합쳐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로 다른 정치인들 중 일부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군대를 보유하나요?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우리로부터 방어하려는 건가요?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러시아의 일부로 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건 푸틴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한때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옐친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소문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옐친은 민주주의의 표본이며 민주적 전환을 이뤘죠. 그의 부인은 부인하는 방식이 정말 웃겼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들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좀 웃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 연합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옐친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은 강한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엘리트 다수가 여전히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 냉전 결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사실상 초강대국이라는 세계적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왜 차이냐면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계속 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지만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네,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지만 초강대국은 아니며 이런 흐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4년이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일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푸틴과 독일 외교관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에게 우크라이나와 특히 크림반도 상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러시아 정부도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합병이나 점령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즉 러시아인의 2분의 3는 두 개의 독립 국가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도 똑같이 느꼈던 수치입니다. 그들 역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원했지만 독립을 원했고 러시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기간 내내 사실이었습니다. 때때로 일부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2014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에 대한 지지도, 관심, 필요성 모두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가족이 믿고 지금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더 크게 만들거나 문제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러시아인들, 즉 일반 대중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층은 달랐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보복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한 방식은 제 생각에도 그렇고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만 러시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평소처럼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개입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정당들을 후원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많은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고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재벌만큼이나 나쁜 우크라이나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에너지와 중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를 지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 있었고 시장도 거기 있었으며 그들의 수입원도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그러니까 서방을 더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치가 마치 시계추처럼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한동안 정부가 매우 친서방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다음 정부도 칠러가 될 것이며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친서방, 칠러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내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도 잘 지내려고 했고 유럽인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면서 양쪽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만 확실히 서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했고 개혁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상황이 정말로 나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아주 빠르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들은 유럽연합과 연합협정을 협상했지만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는 이 협정에 서명할지 아니면 러시아와 유라시아 관세동맹 협정에 서명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현금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쪽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쪽을 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좋아,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할 건가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푸틴은 돈을 줄 테니 다른 쪽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는 연합협정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마이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마이단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키예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젊은이들이었고 이때 정부가 실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누코비치 정부는 러시아인 조언을 받아 그들을 해산시키려 무력을 쓴 듯합니다. 그때 총격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크게 충격을 받으며 잠깐만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가진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친유럽 성향에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협정을 비준하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정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운동을 다른 도시로 확산시켜 큰 대중운동이 됐습니다. 그것이 야누코비치 정권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연합 내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지지도도 많이 잃었죠. 네. 사실 그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납니다. 네. 1956년 헝가리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나요? 처음엔 작은 시위와 학생들, 의심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탄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보다는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들은 그런 정부의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갑자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서방 국가들이 대표단을 보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좋아, 우리는 이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래서 그들은 야누코비치와 대화를 시작하고 여러 제안을 내놓으면서 알겠어, 시위대와 어떤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몇 명의 이름이 있는데 클리치코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야누코비치는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지. 그래서 총리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 거야. 네가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네가 봤던 것처럼. 그래.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내세우는 거야. 이 시점에서. 그게 바로 빅토리아 누랜드와 피앗의 악명 높은 전화 통어샤 맥락이야. 거기서 그들은 야누코비치가 제안한 사람들 중 누가 더 다루기 쉬운지 논의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천해야 할까? 그리고 이 통화에서 그녀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매우 화가 나 있어. 왜냐하면 문제는 유럽연합이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야.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 일부는 유럽연합에서 파견된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어. 알고 보니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야. 코비치, 협상 말고 강하게 버텨. 우리가 지원할게. 하지만 야누코비치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계속 탄압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 그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어. 이는 이란 혁명 때 샤가 탄압을 권유받았던 상황과 매우 비슷해. 그는 그걸 거부했고 야누코비치도 그랬어. 내 생각에 처음에 이 100명 정도가 희생된 걸 보고 나서 야누코비치는 그렇게 된 거야. 걔는 이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그래서 타협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지. 맞지? 그래서 그들은 이걸 협상했어.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잘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 도망쳤어. 그리고 이 시점에는 정부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상 의회가 모여서 전환 과정을 진행했어. 그리고 야누코비치 자신의 정당도 그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지. 기본적으로 그래, 그는 도망쳤고 더 이상 그곳에 없어.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그의 정당이 그를 반대하는 표를 던졌어. 정부를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즉시 새 선거 일정을 정하는 정부를 구성했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해 새 정부를 세웠고 이때 러시아가 크림반도 계획을 실행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몇 년 동안 이걸 꽤 신중하게 준비해 왔던 거야. 그래서 이미 그곳에 미리 병력을 배치해 놓았지. 물론 그들은 기지가 있었으니까 군대도 그곳에 있었지. 그들은 특히 현지 권력 구조에 꽤 강하게 침투해 있었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해군 다수가 러시아로 넘어갔어. 키예프에서는 새 정부의 선거 조직과 해야 할 일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러시아의 요원들이 있었지. 그들은 크림반도 의회를 장악하고 총으로 국민 투표를 강요했어. 실제로 그렇게 했지. 국민 투표는 자유롭지 않았고 모두가 러시아 가입을 원한다는 비현실적 결과가 나왔어. 왜? 그게 말이 안 될까? 왜냐하면 몇 달 전만 해도 비슷한 질문에 대한 실제 결과가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일부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어. 그들은 정말 이런 걸 물었고 우리는 알고 있다. 2013년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크림반도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때 가장 높은 수치는 내 기억에 따르면 크림반도 주민의 약 41%가
예라고 답했지. 우리는 러시아 일부가 되길 원했지만 다수는 아니었어. 그 비율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가장 높았지. 루안스크에서는 내 기억에 약 30% 정도였어. 도네츠크는 25%였고 중앙서쪽은 한 자릿수로 급감했어. 다시 말하지만 관련 데이터도 내가 갖고 있어.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선택을 표현했을 때 크림반도에서 41%가 러시아 합류를 원한다고 답했어. 그리고 갑자기 90% 이상 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발표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누구도 이 국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아? 이 나가정 카학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던 것 같아. 독립하거나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선택은 없었어. 그것도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야. 그래. 러시아인들이 하는 모든 소위 국민투표에 늘 독립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돼.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해.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러시아 헌법상 다른 나라에 속한 영토를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법적으로 그 영토의 독립을 인정한 다음에야 합병할 수 있거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도 똑같이 했지. 기억해, 전쟁 직전 그들은 먼저 그 지역의 독립을 인정했어. 그래야 합병할 수 있었으니까. 그들은 헤르손과 자포리제에서도 똑같이 소위 국민투표를 했어. 거기서도 이런 걸 물었지.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헌법의 법적 특이점이야. 실제로 먼저 독립해야만 그들이 합병할 수 있는 거지.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 미르샤마는 항상 그들은 합병할 의도가 없었어 라고 말한다. 봐, 그들은 독립을 인정했잖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그냥 합병을 위한 단계, 꼭 필요한 단계일 뿐이야. 맞지? 그들은 크림반도와 여기서도 똑같이 행동했다. 나중에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유럽인들의 말을 들은 거였어. 메르켈이 그에게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가 유럽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줄 거라고 했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미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세력이 꽤 강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시도조차 안 했어. 그래서 흥미로운 사례야. 합병이 일어났을 때 나는 글을 썼지. 내 학술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 나는 그 글을 포린 어페어스와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관심이 없어 내 웹사이트에만 남게 됐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되찾도록 돕지 않을 거고 그들 역시 못할 거야. 그래서 크림반도는 사실상 사라진 거야. 하지만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러시아인들이 남부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전술을 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걱정해야 해. 그들은 그곳의 침투에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키예프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크렘린의 뜻을 따르도록 압박할 거야. 이 상황을 계속 열린 상처로 남겨두겠다는 거지. 말을 듣지 않으면 긴장을 더 고조시키겠다는 의미야. 거기서 전투가 있을 거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대리 세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렘린이 원하는 올바른 정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 그들은 평소처럼 러시아어 사용자를 러시아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거야. 그들은 항상 똑같은 걸 사용해. 그들은 늘 보호한다고 그래. 그래,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보호한다고 해. 오사스카일리가. 오스만 제국 때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했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분쟁에 개입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 그래. 그래서 그게 이거 흥미롭네. 푸틴과 표트르 대제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고 푸틴은 표트르 대제를 존경해. 아마 그럴 것 같아. 다른 역사 관련 팟캐스트들도 그렇고. 그래? 그건 또 다른 팟캐스트 주제야. 왜냐하면 그 유사점이 흥미롭거든. 표트르 대제는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는 한때 잃었던 영토를 러시아로 되찾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잃어버렸던 위대한 재통합자라 불려요. 푸틴도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팟캐스트가 계속될 테니 모두 꼭 구독해 주세요. 러시아인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쓴 글은 제 웹사이트에서 날짜와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기 전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항복하기보다는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추측이었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그 근거 중 일부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4년 동안 살았고 1980년대에 아직 소련의 일부였던 시절에 키예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예프 밖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갈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막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였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우크라이나인들이 후진적으로 보여 우스꽝스럽게 느꼈어요. 문명화된 러시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비로소 잠깐만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그들이 실제로 의미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런 태도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저도 한동안 마리우폴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즈다노비라고 불렸고 폐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기억하는 게 꽤 흥미로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에 대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저항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저항이 도발을 불러올 거라 생각했어요. 러시아 전략이 실패하면 러시아는 무력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홀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이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배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 추구를 돕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서방군을 우크라이나 동부에 주둔시켜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발포를 망설일 수 있는 유일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건 미친 짓이라고. 서방에는 이런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우크라이나인들도 결코 이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으니 이 방안은 즉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지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명예로운 일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명예로운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해왔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와 거창한 선언을 약속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셰필드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최근에 쿠르드족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동독인들도 버렸고 체코인들도 버렸고 헝가리인들도 버렸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고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저항 가능성이 높아 결국 도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실패하고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침공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이 무인지대가 생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부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우크라이나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회색지대가 생길 것입니다. 이건 나모세티아, 아파지아,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맞나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수법을 실행하며 기르킨과 일당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자금, 무기, 훈련을 모두 지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현지 인원을 모집해 오데사,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안스크에도 갔습니다. 그들은 중앙행정부를 장악하려 했고 일부 현지 보안기구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오데사에서 일부 인명피해를 내며 쫓겨났고 이는 가장 유명한 사례로 많은 드라이사리 곤디니다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르키우에선 쫓겨났지만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도네츠크에선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른바 반테러 작전을 시작한 거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깡패들이었으니까요. 러시아인들에게 무장만 한 채 그들은 아주 빠르게 점령지를 잃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개입했어요. 러시아는 실제 군대를 투입해서 개입했죠. 그들은 계급장과 표식을 없앴지만 우리는 러시아군 부대의 출처를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중전차와 중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군에게 두 번의 패배를 안겼죠. 볼초바는 유명한 전투이며 민스크 합의 1, 2로 이어졌습니다. 민스크 합의에서는 율로브스크와 데볼체프도 언급됩니다. 두 번의 결정적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해 결국 이 상태로 동결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돈이 이들을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 휴전을 제안했고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이 지역의 보안이 보장되어 자유선거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는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진행되며 이후 이 지역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OSCE가 감독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즉시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물론 소위 분리주의자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이들은 러시아인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러시아가 민스크 1, 2에서 제3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는 한쪽을 지지한다, 한쪽을 위해 싸운다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죠. 네, 그걸 잊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훈장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던 행동을 모두 자기들 것으로 소급했어요. 제 말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서 그들이 허구를 계속한 거죠. 맞죠? 그들이 이 협상에서 평화에만 관심이 있는 당사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후원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즉시 방해했고 감시관들의 출입도 막으며 사실상 위협했습니다.
OSC는 감시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법이 아닌 자체 선거를 시작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거기서의 목적은 러시아 소수민족 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목적은 이 문제를 계속 열어둬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압력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본질적으로 1년 반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8년간 약 14,000명 이 그곳에서 사망했으나 대부분은 첫 1년 반에 숨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투가 대부분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공개 침공 전에는 민간인 사망이 없었고 매년 몇 명만이 주로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게 있었고 나머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통제선을 봉쇄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지역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광산을 폐쇄해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대부분은 러시아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또 다른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침체로 전략이 실패했습니다. 2021년 초쯤 푸틴에게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정당들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소의 방식으로 마지막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당선 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쓰는 이 지역 출신이죠. 그는 크리보이 크리베리크 출신이고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선출된 거죠. 맞죠? 그리고 그는 시도했어요. 가서 이야기했지만 푸틴은 그냥 그를 무시했죠. 푸틴은 그와 협상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원하는 양보를 젤렌스키가 도저히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크라이나 통제였고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처럼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고 특히 크림반도 상실과 8년 전쟁 후 더욱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인의 우호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푸틴은 젤렌스키가 할 거라는 생각을 포기했죠. 분명히 푸틴은 젤렌스키를 겁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젤렌스키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푸틴은 다른 정당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어요. 푸틴은 메드베드루크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죠. 2021 연여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텔레비전 방송국이 러시아와 반우크라이나 선전을 24시간 방송해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송국을 폐쇄하고 이 정당을 없애려는 조치를 시작했어요. 이 정당을 중요한 통로로 본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 그들은 메드베데프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때 푸틴이 마침내 결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겠다고요. 돈바스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면서 압박을 가하려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인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었고 제5열 시도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게 다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은 본질적으로 더 확고히 서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영향권에 두려면 노골적 침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번개전 빌리츠틱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주 짧고 승리하는 전쟁을 계획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수정주의 역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앙게라 메르켈처럼 그녀가 미न्스크 협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그들에게 다면화 보내줬고 스팅어 미사일 몇 개를 줬을 뿐입니다. 트럼프 첫 행정부는 자벨린을 제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팅어가 아니라 자벨린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행동하면 게릴라전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맹공을 아무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봤으니까요. 맞죠? 그들은 유명한 3일 만에 키예프 점령이라는 말도 있었죠. 사실 그건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였고 그래서 러시아인들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3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계산했죠. 그들은 2014년 크림반도처럼 빠르게 정부 청사를 점령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건 두 부분입니다. 첫째, 그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영토 합병을 원했으며 침공 방식에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통제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가 그들이 노보로시아, 실러시아라 부르는 곳입니다. 푸틴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이 지역들이 러시아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러시아어 사용 도시인 하르키우부터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키이우 외에도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오데사 등이 포함됩니다. 즉 흑해 연안 전체와 아조프해 연안,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합병을 목표로 했고 침공 방식에서도 점령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키예프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거하고 싶어 했죠. 맞습니까? 그들은 정부를 교체하고 키예프에서 정권 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젤렌스키를 도망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생포하려 했던 거죠. 맞죠? 그들은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 분리를 합법화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를 진압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그 모델은 체첸입니다. 그들이 체첸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을 때 했던 방식이죠. 카디로프는 한때 자유투사였고 젊을 땐 러시아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가장 큰 앞잡이가 되어버렸죠. 사실상 푸틴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속주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예프에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정부를 세우려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일,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불만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우리의 지원, 아마도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벨라루스와 똑같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고 분열시키고 복속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이 계획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기관에 침투해 남부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림반도에서 이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던 다리를 폭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뢰밭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배신자들도 아주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곳, 즉 러시아 입장에서의 협력자들, 동부의 무안스크와 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매우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헬리콥터를 발견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벨라루스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발각되었고 사실상 현지에서 병력 대부분은 그곳에도 없었고 그들은 헬리콥터에 사격하며 공항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러시아군이 그곳을 점령했지만 충분히 지연시켜 키예프로 진격할 증원군을 제공하지 못했죠. 그때 러시아군이 키예프로 병력을 보내자 우크라이나군도 증원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이 나치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했던 거의 같은 선상에서 키예프의 관문에서 러시아군을 스스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이런 장소들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해야 했어요. 결론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제 예측이 맞고 우리가 그들을 버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이유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외면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대응을 조직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본질적으로 그들의 대응에 뒷받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인들에게 접근했을 때 독일인들이 며칠만 기다리자고 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협상 대상을 결정하자는 거죠. 키예프에 누가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맞죠? 모두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도망치고 정부가 무너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인들만이 홀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들은 처음 몇 주 동안 혼자 힘으로 싸웠고 러시아군을 막아냈을 때야 비로소 유럽인들이 알겠다고 말했죠. 이제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실제로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군이 거의 번개 전술에 성공할 뻔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만큼 엉망으로 조직된 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싸운 몇몇 곳에 직접 가봤는데 러시아군이 키예프 도심까지 얼마나 접근했었는지 여전히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정부를 교체하면서 빠른 승리를 거두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착각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남부 지역에서는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됐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FSBA는 이 일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해방하러 온다면 당신은 침략자, 해방자, 중립 중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침략자로 대하겠다고 답한 우크라이나인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러시아인들이 정말로 말한 것은
그들을 해방자로 대하지도 않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그래, 그들이 꽃다발로 너희를 환영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지만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 무기를 들겠습니까? 였습니다. 침략자들 말인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도 싸우지도 않을 거란 말인가요? 참고로 최근 유럽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유럽인은 자국을 지키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가상 상황에 답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집을 빼앗거나 자녀를 해치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런 가상 질문은 어리석지만 어쨌든 그들이 했고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절박한 첫날들에는 정부가 사실상 창고를 열고 무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기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와서 키예프를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조국을 지키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영상을 봤습니다. 무기를 요구해봤자 러시아군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전복을 위해 키예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글을 썼고 3월 초에는 러시아군이 키예프로 진격할 때 키예프는 함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인들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무기를 손에 쥐었을 때 정부와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과 싸우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2의 냉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유럽이 러시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농작물 전화 차단과 여행 제한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철의 장막이 내려올 텐데 그 위치가 유럽 어디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불가리아인으로서 이번에는 불가리아가 그 장막의 서쪽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고 있고 피할 수 없음이 홀릴 수 없으며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번 세기가 이 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앞으로 다른 위협 대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2014년 그 전화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러시아 칠러 계정들도 그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대통령 교체를 계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화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제 설명보다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쎄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야누코비치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즉 유럽 연합 외교관들도 폭력을 막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책의 목적은 타협으로 폭력을 멈추고 야누코비치가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누코비치가 인물들을 제안했고 누렌드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교관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누가 더 다루기 쉬울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에 누가 될 것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결정이고 어떻게 할지는 그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란 만치시라인 다의 스튜얼성을 봐하는 데죠. 이건 항상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외교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교류할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걸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들도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누가 더 친서방적이고 영어를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쿠데타 지원이나 시위대에 돈을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문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물론 그 전화를 도청하고 유출한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즉시 왜곡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교체를 준비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역사상 몇 차례 쿠데타를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 후보로 몇몇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교체하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이름들을 주었고 우리는 통화에서 어떤 이름이 더 선호되는지 논의 중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들은 다음 대통령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들은 가고 있었어. 이 사실을 양측에 전달하면 양측은 계속 유지할 거야. 그들은 미국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지금 다음 질문이 더 어려울 수 있어. 말씀하신 대로 1992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크림반도 점령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나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큰 설명이죠. 시청자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도 오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다가 영토 보장 안전을 대가로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소련 군부가 핵무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까봐 정말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대형 핵무기,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에 탑재되는 것들 같은 큰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들의 보안 코드는 모스크바에 있어 우크라이나인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코드를 해독해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지만 실제 운용 통제권은 없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엔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1년 전 소련 군대는 핵무기가 잘못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등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쯤에는 우크라이나에는 전술 핵무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전략 무기들과 일부 운반 수단, 예를 들어 전략 폭격기 같은 것들 뿐인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에 들어갈 때 실제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핵무기를 만들 잠재력은 있을 수 있죠.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말은 우크라이나는 로켓을 만들던 곳이라 잠재력은 있지만 핵무기도 없고 통제권도 없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작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정말 큰 것들입니다. ICBM을 발사하면 우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핵 보유국은 아니어도 잠재적 핵 보유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인들이 개입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들을 무력이나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려는 거죠. 이렇게 부릅니다. 억제 이론에서는 이것을 선제 타격 우위라고 부릅니다. 선제 타격 우위란 내가 먼저 공격하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신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핵무기가 아주 적을 때는 상대가 러시아처럼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면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는 양측 모두 2차 보복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즉 나는 초기 핵 공격을 견딜 수 있고 남아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보복 공격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할 유인이 없게 됩니다. 먼저 공격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어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하지만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위험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무력 사용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많은 동조를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들이 협상을 할 때 실제로 협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취약해서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사실상 사기였고 그들도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련이 나토에 대해 협상할 때 바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도 부다페스트에 대해 협상할 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약한 입장과 약속만 받았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 협상을 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대통령은 그 협정이 체결될 때 그는 이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내일 크림반도로 들어간다 해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러시아인들이 그걸 팔았고 블레어와 클린턴도 물론 그걸 팔았습니다. 이걸 대단한 업적으로 삼았죠. 그리고 안보 보장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각서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협상을 시도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약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러시아 경제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GDP의 60%가 사라졌다고 하던가,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세계와 무역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세계와 무역하고 싶었어요. 그 생각은 우리가 말하길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의미해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줄 거라고 했죠. 당신들의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맞아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즉각적인 이익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 그들이 완벽히 해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뉴스가 있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더 훌륭한 팟캐스트가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쓰는 트윗들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미끼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적인 트윗들이기 때문이에요. 침공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래 트위터 링크를 남길게요. 꼭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링크할 것 있나요? 아니요, 제 블로그 사이트는 slanshop.org입니다. 그것도 링크해 드릴게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트위터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